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한켠에 오래 묻어둔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때로는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접혀 있을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종이를 다시 펼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다락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다. 필요한 물건도 없었고 그저 오후의 공기를 피하고 싶었다. 늦가을의 빛은 얇고 희미했다.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방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무심히 커튼을 치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집안이 유난히 고요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조차 숨을 죽인 듯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했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머리가 무거웠다. 그럴 때면 정희는 습관처럼 위를 올려다보곤 했다. 천장의 네모난 덮개, 다락으로 이어지는 그 작은 입구가 어딘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 했다. 참, 거기도 한번 청소해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정희는 발판을 끌어왔다. 발판의 나무는 오래되어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그 집의 모든 소음은 정희의 기억 속에 녹아 있었다. 덮개를 열자 오래된 공기가 한 덩어리로 쏟아져 나왔다. 먼지와 함께 섞인 냄새는 낡은 종이와 나무 그리고 오래된 비누의 잔향 같았다.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냄새가 익숙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쓰던 화장대의 서랍에서 풍기던 냄새와 비슷했다. 다락은 여전히 작았다. 천장은 낮고 햇살은 작은 창으로만 들어왔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그 먼지의 춤을 바라보았다. 조용했다. 세상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벽 한쪽에는 상자가 줄지어 있었다. 도윤 초등학교, 가족 앨범, 결혼식 필름, 아버지 서류. 검은 매직으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 중 하나, 다른 상자와 조금 떨어진 낡은 종이 상자가 눈에 띄었다. 테이프가 너덜거렸고 겉면에는 희미하게 지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살짝 뭉클해졌다. 지원. 동생의 이름이었다. 15년 전 그 이름은 집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정희는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테이프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속에는 낡은 손수건, 어린 시절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접힌 편지 뭉치가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레 꺼냈다. 흰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봉투에는 날짜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오로지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언니, 진실은 늘 거기 있었어. 단지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야. 순간 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분명 지원의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치자 오래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지원은 짧은 문장으로 그러나 묘하게 무거운 어조로 적어 내려갔다. 그날 나는 선택했어. 언니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언니는 몰랐을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정희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심장이 옥죄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언제나 단호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사람.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이라니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덮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락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봉투 위에 내려앉았다. 먼지가 그 위로 흘렀다. 그때였다.
무언가 종이 상자 밑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상자를 들추자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잠금새가 녹슬어 있었지만 틈새로는 얇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원 사망 기록 2009년 3월. 순간 정희의 시야가 흐려졌다. 사망? 그녀는 봉투를 쥔 채 얼어붙었다. 그해 봄, 지원은 외국으로 떠난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떠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다락 한켠에서 발견된 이 봉투는 그 믿음 전체를 무너뜨렸다.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바닥의 먼지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락의 작은 창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낮은 숨결 같았다. 그녀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진실은 늘 거기 있었던 걸까?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순간 먼지가 흩날렸고 창밖의 빛이 살짝 흔들렸다. 다락의 공기가 움직였다. 어딘가에서 오래전 묻혀있던 이야기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정이는 다락에서 내려온 뒤로 단 한순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편지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새벽의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봉투 겉면의 글씨. 마지원 사망 기록 2009년 3월. 그 단어들이 새벽 햇살 속에서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문장처럼 느껴졌다. 사망 기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낮게 중얼거렸다. 손끝으로 봉투의 종이를 더듬었다. 딱딱하게 굳은 종이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은 사망진단서 사본,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내부 보고서. 날짜는 2009년 3월 18일. 장소는 전북 남원 인근. 사망자 마지원 1973년생. 사인 익사 추정 추락사 가능성 있음. 사건 경위 야간에 인근 하천에서 변사체 발견. 신원 확인 후 가족 연락 불가. 정희는 서류를 쥔 손을 덜덜 떨었다. 익사 추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해 봄 지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렸고 어딘가 급했다. 언니, 혹시 아버지 서류 어디 있어? 금고 안에 있던 거. 서류? 무슨 소리야? 있잖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따로 챙겨둔 거. 그거 꼭 내가 찾아야 해. 지원아,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나중에 말할게. 언니,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절대 모른다고 해.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원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그 전화가 단순한 언니 동생의 대화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정희는 작은 서류 가방을 챙겨 나섰다. 목적지는 남원이 아니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있었다. 경찰서. 그녀는 동네 파출소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래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09년 남원 쪽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젊은 경찰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망 사건이면 관할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유서 작성하시고 가족이면 열람 가능하실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는 그동안 동생이 살아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었다.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가족이라는 게 어떤 기분일까? 그날 밤 정희는 남원행 첫 차를 예매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났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논밭 사이로 안개가 깔리고 들판 위로 까치 울음이 멀리 들려왔다. 지원아,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니? 그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남원 경찰서의 기록 보관실은 오래된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철을 넘겼다. 여기 있습니다. 2009년 3월 하천변 익사 사건. 피해자 마지원 씨. 당시 주소가 경기도 수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사고 당시 상황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그땐 박인호 형사가 담당했는데 이미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이요? 예. 근처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는 없는데. 정희는 명함을 하나 꺼내며 조심스레 부탁했다. 혹시 이분을 찾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천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서류에 적혀있던 장소, 남원천 인근. 지도를 확인하자 그곳은 불과 1km 거리였다. 정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다. 하천은 깊지 않았고 물은 맑았다. 하지만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끔씩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물가에 서서 오랜 시간 서류를 바라보았다. 익사 추정.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지원은 그날 밤 그곳에 있었을까? 왜 가족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그 봉투가 내 다락방에 있었을까?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천 맞은편 오래된 정자 근처에 낯익은 인물이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쓴 노인이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희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노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어떤 오래된 인식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려 했지만 바람이 불자 갈대 사이로 그가 사라졌다. 서울로 돌아온 밤 정희는 다락의 상자를 다시 열었다. 봉투 아래에는 또 다른 종이 뭉치가 있었다. 하나는 지원이 남긴 일기장, 다른 하나는 복사된 문서 한 장. 문서의 제목은 짧았다. 남원 하천변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서 마정화 명의. 윤정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서류의 명의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날짜는 2009년 3월 10일, 지원이 사망하기 8일 전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 이름으로?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봄, 자신은 아무런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지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는 모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아. 아버지가 남긴 땅, 그 서류의 진짜 주인은 언니였다는 걸. 정희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손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부서지듯 떠올랐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이 병실을 지켰다. 그때 무슨 말을 나눴던 거지? 그녀는 다락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얇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꼭 쥔 채 낮게 속삭였다. 지원아, 내가 지키려던 진실이 뭐였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소리 너머로 무언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똑. 정희는 몸을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다. 누군가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낮에 하천가에서 봤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마지원 씨 일로 오셨죠? 나 그때 그 사건 담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노인은 낡은 모자를 벗으며 허리를 숙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윤정희 씨 맞으시죠? 정희는 잠시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기억 속 사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을 조용히 소개했다. 박인호입니다. 2009년 남원 하천 사건 담당 형사였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편지 봉투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다. 들어오세요. 노인은 거실 한켠에 앉았다. 낡은 스탠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췄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이제 와서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정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날 제 동생은 정말 죽은 건가요? 박인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끌어올리듯 말했다. 사건은 단순했습니다. 하천변에서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죠. 지갑 속 신분증이 마지원이었고 신체 특징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건 보고서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 사망 추정 시각이 전날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였는데 그 시간대에 지원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둘 있었습니다. 목격자요? 예. 한 사람은 근처 마을의 우체국 직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운전기사요? 네.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박인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건 당시 지원 씨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사체의 수습 과정에서 그 봉투는 사라졌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류 봉투 다락에서 발견한 그것과 같은 것일까? 그 봉투가 혹시 이건가요? 정희는 천천히 상자에서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박인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떻게?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제 집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다. 박인호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살짝 만져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건 분명 그겁니다. 당시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마지원 사망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정희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제 다락에 있었을까요? 박인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아마 당신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일 겁니다. 그녀는 죽기 전 누군가에게 이걸 맡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누군가라니요? 그녀가 자주 만났던 사람 중 하나. 아버지의 예전 지인이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인물입니다. 이름은 하선우.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한때 집에도 드나들던 사람. 하선우 그분 몇 년 전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마지원 씨 이름으로 된 토지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윤정희 씨 당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이 막혔다.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의 병상 장면이 번쩍 스쳤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눈을 감았다. 그 곁에서 지원이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입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엔 이상한 결심이 있었다. 언니는 몰라도 돼.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 뜻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박인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건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남성용 시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뒷면에 H, S, W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정희는 숨을 멈췄다. H, S, W 하선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상부에서 사건을 조용히 덮었어요. 정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감췄다. 눈가가 뜨거웠다. 그럼 지원이는 그 사람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감췄다는 겁니다. 박인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 이후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그 사건이 제겐 너무 오래 남았거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서류를 그분의 손녀에게 보여주세요. 손녀요? 하선우의 손녀. 지금은 하은지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다락방의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세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지원의 편지, 사망 기록, 그리고 토지 이전 서류.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하선우, 그리고 어린 지원이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지원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사진 뒷면에는 지원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니, 이 사진을 기억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야. 정희는 사진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원아, 넌 나 대신 싸운 거구나.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흘러들며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위로 기와에 부딪히는 바람이 속삭였다. 진실은 늘 거기 있었다. 단지 누군가가 펼치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는 하선우의 손녀 변호사 하은지를 찾아갈 것이다. 서울 강남의 회색 빌딩 숲. 그 사이로 법무법인 세연이라는 간판이 걸린 유리 건물이 서 있었다. 윤정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갈색 봉투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안에는 지원이 남긴 마지막 서류가 있었다. 그녀에게 보여줘요. 박인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1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남의 사건의 유족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직면해야 하는 증인이었다. 윤정희 씨 맞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표정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하은지였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래된 사건이라 하셨죠? 은지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도심의 빛이 스며들고 유리창 밖으로는 고층 빌딩의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였다. 정희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이걸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은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토지 이전 서류와 사망기록 사본 그리고 마지원의 짧은 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문서들을 후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네요. 맞아요.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윤창수 씨의 따님? 네, 큰딸 윤정희입니다.
잠시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는 명의 이전이 아니라 자산 은닉 협약서라는 문구가 들어있네요. 은닉? 네. 쉽게 말해 부를 숨기기 위한 위장 거래예요. 당시 윤 회장님 즉 당신 아버지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 자산 일부를 제 할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거죠. 정의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여기에? 그건 대체 명의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깨끗했기 때문에 회피용 명의로 쓰였던 거예요.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나듯 몸을 굳혔다. 그럼 저는 모르는 사이에 불법 거래에 이용된 셈이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구름이 흘러들며 회의실 조명이 어둑해졌다. 그럼 동생은요?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원이는 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은지는 눈을 잠시 감았다. 마지원 씨 그분 이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009년 여름 저희 가족이 그 사건으로 한동안 곤란했어요. 신문에도 남원 하천 변사체라는 기사 제목이 났었죠. 하지만 기사에는 하선우 이름이 절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급속히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지야, 내가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정의가 묻자 하은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서류가 바로 그 지키려던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는 사실 마지원 씨 앞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지원이 이름으로요? 네, 아마 아버지 분이 마지막 순간에 불법 거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지원 씨 명의로 돌린 듯합니다. 정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건 지원이의 책임으로 넘어갔겠네요. 맞아요.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걸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춘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의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내 동생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하은지는 말을 멈추더니 한 장의 문서를 뒤집어 보여줬다. 서류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모든 건 나의 의지였다. 언니는 몰라도 된다. 정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원의 필체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참았다. 하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택한 겁니다. 아버지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잠시 후 하은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정희 씨, 이 서류를 공개하시면 당신 가족뿐 아니라 저희 집안도 흔들릴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럼 숨기자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공개 전에 진실을 명확히 해야 해요. 지원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세상에 내놓는 건 그녀의 마지막 뜻을 배신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서울의 저녁 불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사무실 복도를 나서자 유리창에 비친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혹시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뭘 남기지 않으셨나요? 하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남겼어요. 그분의 개인 금고에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열쇠엔 M, J, W 라고 새겨져 있었죠. 정의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마지원의 이름? 맞아요. 그 금고는 지금 폐쇄된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열람을 신청하면 다음 주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갑시다.
하은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 둘 다 그 유산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고향 집으로 돌아와 다락에 다시 올랐다. 그녀는 상자 속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지원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물처럼 흘러. 언니, 그 물이 멈추면 기억도 썩어. 꼭 흘려보내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하늘에 바람이 일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며 다락 안의 낡은 종이들이 하나둘 흔들렸다. 윤정이는 속삭였다. 그래, 지원아. 이번엔 내가 흘려보낼게. 그 물이 닿을 때까지. 서울 을지로의 오래된 금융 창고 건물. 입구 앞에는 세연금고 보관센터라는 희미한 간판이 달려 있었다. 벽은 노랗게 발해 있었고 문틀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갈라져 있었다. 이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흔적이 모여있는 장소였다. 윤정이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하은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은 매끈했지만 공기 속에는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관리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작은 금속 열쇠를 내밀었다. 보관번호 4-217 개봉 서명 부탁드립니다. 하은지가 사인을 하고 열쇠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금고가 위치한 복도는 길고 좁았다. 양옆으로 늘어선 회색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번호가 적힌 철문들이 묘하게 무덤처럼 보였다. 이 안에 진짜가 있을까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있든 없든 이제 확인해야죠. 하은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217호 앞에 멈췄다. 문패에는 하선우 개인 금고라고 적혀 있었다. 하은지가 열쇠를 꽂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녹이 많이 슬었네요. 관리자가 쇠지렛대를 가져왔다. 문이 천천히 마치 오랜 숨을 내쉬듯 열렸다. 안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검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위에는 금빛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M, J, W, 마지원의 이름이었다. 하은지가 상자를 꺼냈다. 무게가 예상보다 가벼웠다. 이게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에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열어보죠. 뚜껑을 열자 안에는 흰색 카세트 테이프와 오래된 USB 메모리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누군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목소리 속에 있다.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은지는 카세트를 꺼내 들었다. 이거 재생기 있어요? 차에 있을 거예요. 옛날 거지만 아들이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차로 돌아왔다. 차 안은 고요했다. 테이프를 삽입하자 약한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곧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녹음이 당신에게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원의 목소리였다. 언니 미안해.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그걸 이용하려 했거든. 녹음기 속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선우 회장님이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지. 정희는 하은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이어폰을 붙잡았다. 그 거래는 단순한 명예 이전이 아니었어. 언니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된 유언장이 있었어.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고 하 회장은 대신 한 사람을 내세웠어. 그게 나였지. 하은지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나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했지.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혀왔다. 죽은 걸로? 내 이름은 마지원이 아니야. 그날 이후 내 주민번호는 사라졌고 나는 하은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
정희는 차 안에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옆자리에 하은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은지,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야. 내가 나인 걸 기억해. 우리가 바꿔치기 된 그 밤을.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테이프가 찰칵하고 멈췄다. 침묵. 나 나라고요? 하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선우의 손녀인데. 정희는 차문을 붙잡고 말했다. 아니야. 내 이름은 하은지가 아니라 마지원이야. 정희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날 병원에서 본 싸늘한 시신.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경찰의 말. 그리고 급하게 치러진 장례식. 그날 그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어. 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그때 죽은 사람은 누구였지? 하은지는 멍하니 벨벳 상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내 기억 속의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내 기억을 지운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숨기기 위해서. 두 사람은 다시 금고 안쪽을 살폈다. USB 메모리를 연결하자 컴퓨터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리코딩즈 20만 903 파이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정의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트루스 지원 하선 우웰 ASTMETING MP4. 파일을 재생하자 어두운 방 안에서 두 남녀가 마주 앉은 영상이 떴다. 화면은 흔들렸고 음성은 탁했다. 그러나 얼굴은 분명했다. 하선우 그리고 마지원. 하선우가 말했다. 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을 숨기지 말아주게.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람이다. 화면이 갑자기 끊겼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은지 아니 지원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한 누군가가 죽은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거야. 하은지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진짜 나는. 정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넌 내 동생이야, 지원아. 세상이 뭐라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차창 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먼지와 낙엽이 흩날리며 차창을 두드렸다. 마치 오래전 묻혀있던 진실이 바깥 세상으로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남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윤정이는 운전석 창문을 반쯤 열고 젖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비 냄새와 함께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건 후회이자 안도였다. 그리고 이제서야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하은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엔 흐릿한 반사빛이 스쳤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제멋대로 깨어나 서로 엉키고 있었다. 내가 마지원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은 뭐였을까? 괜찮니? 정희가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이상해요.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데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기억은 늘 왜곡되지. 정희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감정은 거짓말 안 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낯선 그리움, 그게 내가 지원이라는 증거야. 은지는 말없이 손목의 팔찌를 만졌다. 그건 자신이 늘 차고 다니던 얇은 은팔찌였다.
그녀는 무심코 그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새겨진 작은 각인을 발견했다. J, W, 903. 그 숫자는 마지원의 생일이었다. 이건 언제 새겼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남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한 저녁이었다. 그들은 시내 외곽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지붕을 두드리는 핏소리가 묘하게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정희는 작은 탁자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USB 속 영상 파일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2009만 315SECURITYCAM MOV. 그날 지원이가 사라진 날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파일을 재생하자 흑백 CCTV 영상이 화면에 떴다. 좁은 하천변의 주차장.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한 여성이 우산을 들고 걸어왔다. 검은 코트, 단정한 걸음.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그 뒤를 따라왔다. 화면의 얼굴은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 저 사람은 하은지가 숨을 삼켰다. 하선우예요. 그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건넸다. 작은 봉투였다. 여인이 그것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다. 이어지는 장면은 없었다. 영상은 끊겼다. 정희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 영상 누가 잘라낸 거야? 아마 누군가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다음 날 그들은 남원 경찰서 보관창고를 찾았다. 2009년 사건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관리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자료요? 대부분 폐기됐는데. 그러나 잠시 뒤 창고 안쪽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발견됐다. 이건 기록 이관 누락된 건가 보네요. 정희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건 기록 파일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서류 봉투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DNA 검사 미결 신원 불확정 2009.03. 이게 뭐죠? 하은지가 물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두 개의 시료가 기록돼 있었다. 시신 DNA여 불확정. 가족 대조군 마지원 윤정이 제출. 그리고 아래쪽엔 작게 써 있었다. 유전자 일치율 0%. 정희의 시야가 흔들렸다. 0? 그럼 그때 죽은 사람은 지원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하은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누가 죽은 거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덧쓴 메모가 있었다. 익명 제보자 여성 30대 초반 이름 미상. 마지막 목격 장소 하선우 자택 근처. 그녀가 나 대신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은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하 회장이 말했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살아야 한다고. 정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지원아,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거야? 그날 밤 그들은 남원의 작은 카페에서 늦은 커피를 마셨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기억나요? 하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하 회장이 내게 말했어요. 너를 죽은 걸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 산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내게 약을 주었어요. 기억을 지우는 약. 그리고 넌 다른 이름으로 깨어났겠지. 정희가 낮게 말했다. 그때 대신 죽은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마 하선우 회장의 조카일 수도 있어. 그도 그날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들었어. 하은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은 거네요.
정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죽었든 이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 새벽 모텔 창문을 열자 빗방울이 멎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희는 다시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 남은 마지막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FINALVOICHS 2009 MP3.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낮고 쉰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선우였다. 이 기록을 보는 자여. 나는 내 죄를 숨기려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지원을 살리려 했다. 그녀가 대신한 죄는 내 죄다. 하지만 언젠가 윤정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진실을 흘려보내주길 바란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알겠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벌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누구도 완전히 죄인이 아니었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하은지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그녀는 느린 필체로 글을 썼다. 나는 마지원이다. 기억을 잃고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잃지 않으려 한다. 정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은지는 펜을 멈췄다. 서울로 돌아가요. 그곳에 마지막 증거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새벽 그들은 남원을 떠났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차의 전조등이 길게 이어졌다. 뒤편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며 여명이 번지고 있었다. 윤정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원아, 이번엔 우리가 끝을 보자. 서울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남원에서 새벽 내내 달려온 그들은 도심의 첫 아침 햇살이 유리 빌딩 사이로 쏟아질 때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다. 하선우 인재문화재단. 이름은 여전히 번듯했지만 문 앞에 낡은 간판과 방치된 화분들이 이곳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은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켠의 벽면으로 향했다. 대리석판 위에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진심은 남는다. 이건 그녀가 속삭였다. 정희가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하선우 회장이 늘 말하던 말이지.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다. 정희는 비상계단을 택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러나 그 어떤 피로보다 그녀의 내면을 짓누르는 건 곧 드러날 진실이었다.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정희는 예전 회의록을 뒤져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309 마지원의 생일.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공기 속에서 먼지가 부유했다. 누군가 몇 년 전 그대로 떠난 듯한 책상 위엔 커피 자국과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하은지는 천천히 그 노트를 펼쳤다. 안쪽에는 필체가 달랐다. 하선우의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단정한 글씨. 마치 여성의 손길이었다. 당신이 이걸 본다면 이미 진실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계획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도왔다. 하지만 그것이 살리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나조차 모르겠다. 하은지가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줄에 이름이 있었다. 정가영. 정희의 몸이 굳었다. 정가영, 그건 하선우의 비서 이름이야. 지금도 살아있나요? 몇 년 전에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 하지만 돌아왔을 수도 있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낯선 구두 소리가 울렸다. 정희와 하은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한 여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단발, 그리고 익숙한 눈빛. 찾았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결국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정가영 씨? 정희가 말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마지원을 지키고 있군요. 하은지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그때 나 대신 서류를 조작했죠. 정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원했어요. 그분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누구를요? 하은지가 묻자 정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 회장의 조카 하율이. 그녀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장은 그녀를 대신 보냈죠. 사고사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분노에 찬 눈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도왔고, 도왔다기보다 멈출 수 없었죠.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나는 이미 깊이 얽혀 있었어요. 그의 죄를 덮으면 당신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은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다. 그럼 이건 뭐죠? USB를 꽂자 화면에 하선우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다. 눈빛은 흐리지만 단단했다. 이 영상은 윤정희와 지원에게 전한다. 가영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녀를 탓하지 말라. 모든 증거는 내 금고 안에 있다. 그걸 찾는다면 내 진심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정가영은 눈을 감았다. 금고라면 회장실 안쪽에 있어요. 하지만 열쇠는 제게 없어요. 정희는 주변을 살폈다. 책장 뒤쪽에 얇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밀었다. 그러자 벽이 살짝 울리며 뒤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비밀문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있었다. 번호판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한쪽 구석에는 붉은색 펜으로 낙서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1212. 정희가 그걸 눌렀다. 철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봉인된 흰 봉투 하나. 표면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유원장 하선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와 공증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내 모든 재산과 기록을 마지원에게 남긴다. 그녀는 내 죄를 알고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게 남은 유일한 속죄였다. 윤정이,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제발 그 아이를 다시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라. 진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용서는 너희가 해야 할 몫이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하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 사람은 결국 내게 자유를 주려 했던 거네요. 정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그의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창밖을 내다봤다. 여러 명의 수사관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누가 신고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은지가 고개를 돌렸다. 정가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마 내가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하니까.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영씨. 그녀는 담담히 웃었다. 나는 진실을 숨긴 죄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시간이 이제는 필요해요.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가영은 고요히 손목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안도가 서려 있었다. 진실은 이제 당신들 몫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다.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도심의 공기가 새 것처럼 느껴졌다. 하은지는 건물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윤정희를 바라봤다. 이제 끝난 걸까요? 정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야.
하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내 이름으로.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야. 일주일 뒤 서울의 하늘은 완연한 가을빛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빌딩 사이를 스쳤고 가로수의 잎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같은 제목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선우 재단의 조작 사건 전말 숨겨진 유언장 공개. 그 아래에는 흐릿한 흑백 사진. 비서 정가영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작은 글씨로 진실은 늦게라도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윤정이는 신문을 접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묘하게 허전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방송국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마지원, 아니 지금의 하은지가 공개 인터뷰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아이가 준비가 된 걸까? 정희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방송국으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정희의 가슴속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튜디오 안 조명은 따뜻했고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은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전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는 마지원입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2009년 저는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진실이 찾아오면 외면합니다. 왜냐면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선언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윤정이는 스튜디오 복도에서 하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걸어 나오자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긴장했어요. 하은지가 웃었다.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어요.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냈다면 기뻐했을 거야. 그 사람? 하선우. 하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들은 하선우의 납골당을 찾았다. 도심에서 벗어난 언덕 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정희가 흰 국화를 올리며 말했다. 당신의 선택은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당신의 바람이었다면 이제 됐겠죠. 하은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그 안의 글씨는 선명했다. 기억은 종이처럼 얇지만 접을수록 깊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걸 펼칠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를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접어두겠어요. 정희가 물었다. 뭘? 그날의 기억. 이제 더는 나를 묶어두지 않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 다락문을 열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그곳. 그녀는 상자 하나를 꺼냈다. 마지원 개인 서류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편지 한 묶음을 꺼냈다. 그중 한 장에는 어린 지원이 쓴 일기가 있었다. 언니, 나는 언젠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글을 쓸 거야.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다. 이번엔 다시 봉하지 않았다.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종이의 기억 마지원 에세이집 출간 예정. 윤정이는 그 표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하얀 표지 위 손글씨로 적힌 제목. 그 아래 작게 적힌 부제. 잊혀진 이름이 나에게 돌아오기까지.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반사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가을의 끝자락 북촌의 작은 골목을 걷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 속에 비쳤다.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흩날렸다. 언니, 응?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다시 써질 뿐이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원이 남긴 마지막 쪽지였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새로 쓰는 일이다. 정희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하늘로 날려보냈다. 가벼운 바람이 그것을 데려갔다. 멀리 구름 사이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고마워 언니.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따뜻한 비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겨울의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윤정이는 작은 서점 앞에서 멈춰 섰다. 유리문 안쪽 전시대 한가운데에 놓인 책 한 권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얀 표지, 단정한 글씨, 종이의 기억 마지원. 표지 한쪽엔 작게 인쇄된 문장. 진실은 결국 우리 안의 종이를 다시 펴는 일이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서점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다. 작은 사인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하은지 아니 마지원이 있었다. 지원은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두려움 대신 이제는 세상과 눈을 맞추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언니, 그녀가 정희를 발견하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희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와, 정말 출간했구나. 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찾아주셨어요. 그녀의 책상 위엔 사인된 책이 쌓여 있었다. 한 권 한 권에 적힌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는다. 정희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어느새 목이 메었다. 이제 내가 내게 편지를 쓰는 차례구나. 네? 예전엔 내가 내게 편지를 썼잖아. 이젠 내가 세상에 편지를 쓰고 있네.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 편지들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다락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떠난 뒤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이 천천히 쌓여가듯 두 사람의 시간도 고요히 쌓여갔다. 이제 뭐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잠시 여행 다녀오려고요. 북쪽으로 바다까지. 혼자? 혼자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걸음으로 가보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눈이 더 굵어졌다. 지원이 천천히 말했다. 언니, 혹시 그날의 편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물론이지. 정희는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지원에게라고 쓰인 편지. 모서리가 닳고 잉크가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이제 돌려줄게. 지원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니가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제 과거니까. 이제 전 새 편지를 써야 하니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며칠 뒤 지원은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눈 덮인 산맥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순간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바다의 색은 깊고 묵직했다. 겨울의 바다는 마치 종이처럼 모든 걸 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썼다. 모든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용서로 완성된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쓰는 행위는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일이라는 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기억도 언젠가 빛으로 돌아오길. 몇 주 후 윤정이는 우체통을 열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 마지원.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이번엔 제가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용서가 나를 살렸듯 이제 제 기억이 누군가를 살리길 바라요. 정희는 천천히 종이를 폈다. 그 종이의 주름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이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흩날리며 그 종이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날 밤 정희는 다락에 올라갔다. 전등을 켜자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썼다. 기억은 다시 써질 수 있다. 진심은 종이 위에서 살아남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언젠가 그 종이도 누군가에게 다시 펼쳐질 날이 오리라 믿으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